안녕하세요. 시와 시들지 않는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집을 한 권씩 읽어나가려고 방송을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컨셉은요, 일단 시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텐데, 지금 해드리는 방송은 시집을 한 권씩 리뷰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고른 책은 이제 황동규 시인의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입니다. 이 책은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의 1번 시집이에요. 문학과 지성사의 시집은 지금 500권 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500권 넘게 시집이 있다고 해도 1권부터 읽어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할까요? 그 역사를 쭉 살펴보고 싶어서 1권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황동규 시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많이 접했던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들에게 익숙한 황동규 시인의 시는 아마도 즐거운 편지, 그리고 조그만 사랑 노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1938년도에 태어나셨고요. 서울대에서 영문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하셨고요. 에든버러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를 따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왜 국문학을 하지 않고 영문학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황동규 시인의 말씀으로는 당시 시대가 이제 외국어를 하지 않으면은 세계 문학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외국 문학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번역을 해줘야 하니까 당시 40년대, 50년대 이 당시에는 문학 자료 자체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황동규 시인은 58년 현대문학의 10월 그리고 즐거운 편지 등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즐거운 편지는 현대 시사에 남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근데 고3 때 쓰셨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썼던 작품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걸 보면은 문학적 재능도 상당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동규 시인의 아버지가 황순원 작가세요. 아버지부터 해서 아들, 네, 그리고 황동규 시인의 따님 3대에 걸쳐서 작가를 하신다는 게 놀라운 일 같습니다. 네, 황동규 시인은 그리고 무려 시집을 15권을 내신 상태인데요. 그러면서도 매 시집마다 다른 시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시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많이 배운다고 하셨어요. 시를 자기보다 더 커다란 존재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기에 시인의 어떤 부산물로서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황동규 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인으로서 시적 화자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적 화자는 자기보다 커다랗고 올바르고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인지 또 한편으로는 문인들 중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를 위해서 절필을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안도현 시인이 계시더라고요. 황동규 시인의 아끼는 후배인데 절필을 선언했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술가는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한편으론 자기의 예술 작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말씀으로는 의무라고 하셨지만 예술가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술을 하는 분들은 그런 고뇌를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예술을 해서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해서 세상에 무슨 이로움이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자기 고뇌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예술이라는 게 사회에서 비교적 무력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황동규 시인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예술이라는 것이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동규 씨는요, 문인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이제 고생하는 것에 비해 사실 얻는 게 너무 적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학이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보답이 적은 장르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집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 시집은 초판이 발행된 것은 1978년이 되겠고요. 이렇게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 요즘 접할 수 있는 판본은 1994년부터 재판된 판본입니다. 이 시집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72년부터 78년까지 썼던 시들을 파트별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이제 독재나 억압, 아무래도 70년대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 당시의 시대적 아픔이 반영된 시가 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미지로서도 이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나 그리고 그것들을 억압하는 어떤 사회상의 이미지가 좀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정서적으로는 좀 어둡지만 암울하거나 처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이러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대와 연관성이 깊은 작품들이 많지만 감정에 취해서 쓰신 작품은 없어서요. 읽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시대에 한정된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공부나 연구 목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읽으실 때 하나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자면요. 이 시집에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조그만 사랑 노래라든가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이 작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작품을 접하는 것과 이 시집을 통해서 작품을 접할 때 그 느낌의 차이를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집 속에 작품이 담겨 있는 것은 그 커다란 호흡 속에 한편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시들을 몇 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작품의 제목은 바다새들이 되겠습니다. 바다새들. 어시장도 끝나고 고기들도 자리 뜨고 배들은 찬물에 배 담그고 닷줄 거머잡고 떨며 별빛 뚫린 겨울 하늘의 전부를 올려다 본다. 가볍고 자주 떠는 살을 나도 가졌다. 어둠 속에 두 날개 꼭 끼고 바다새들이 날아와 작은 부리로 떨며 허공을 쪼는 소리 들린다. 덮어씌운 하늘 어느 한편에 형틀처럼 날개 지닌 조그만 차들. 기다려. 방파제 뒤로 멀리 물러간 바다를 어디선가 만나 모든 살로 껴안고 미친 듯 쪼아댈 때를. 이 시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특히 마지막 연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그 절실한 마음이 조금 잘 그려진 것 같아서 좀 와닿았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읽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분위기와도 조금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드릴 시는 맨홀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맨홀. 눈이 다시 내리는구나. 낮에도 어둡지. 자, 창에서 얼굴을 돌려 눈 크게 뜨고 내 감추고 다닌 이 칼을 봐라. 잭나이프 쓰는 법은 이렇다. 펼 때는 아들아, 잽싸게 잘 보이게 펴야 해. 그러나 자연스럽게 팔짱 끼듯이, 팔짱 끼고 슬며시 걷듯이, 그리고 찌르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심장은 알아야 해. 손과 얼굴이 굳어도 가슴에 뛰는 것이 심장이다. 봐라, 이 뛰는 것.
멀리서도 그게 보여야 해. 하지만 아빠, 난 어제 주머니에 손 찌르고 슈퍼마켓까지 갔어. 오는 길에 자동차에 치인 애를 봤어. 순경이 오기 전에 자세히 봤는데 손발이 움직이는데도 가슴 뻐개진 틈으로 뛰는 심장 같은 건 없었어. 피가 흘러나와 곧장 맨홀 구멍으로 들어갔어. 이 시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시인 것 같아요. 일단 대화의 방식으로 쓰였다는 점도 좀 재밌게 읽혔는데요. 먼저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심장을 겨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마도 이제 사회에서 어떤 생존법을 좀 전수해 주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는 부분이 손과 얼굴이 굳어도 가슴에 뛰는 것이 심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멀리서도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뭔가 어떤 사회 술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 심장의 어떤 중요성을 좀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말에 자식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슴 속에는 심장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멀리서도 아니고 아예 가슴이 부서진 틈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장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회 분위기를 드러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피가 흘러나와서 곧장 맨홀 구멍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이 피를 흘려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은폐돼 버리는 그런 사회를 그려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작품의 제목은 꿈 견디기 힘든 이라는 작품입니다. 꿈 견디기 힘든 그대 벽 저편에서 중얼댄 말 나는 알아들었다. 발 사이로 보이는 눈발 새벽 무렵이지만 날은 채 밝지 않았다. 시계는 조금씩 가고 있다. 거울 앞에서 그대는 몇 마디 말을 발음해본다. 나는 내가 아니다 발음해본다. 꿈을 견딘다는 건 힘든 일이다. 꿈 신분증에 채 안 들어가는 삶의 몽땅 쌓아도 무너지고 쌓아도 무너지는 모래 위의 아침처럼 거기 있는 꿈. 네, 이 시는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읽어드린 작품은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작품인 것 같아요. 이제 꿈을 추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꿈을 견디는 건 힘든 일이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라고 말을 하지만 꿈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너무 또 절망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꿈을 견디는 건 분명 힘든 일이지만 꿈 없이 현실을 견디는 건 더 힘겨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꿈이라는 것이 어떤 달성하는 것의 개념으로 보면은 달성되지 않았을 때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래처럼 무너지는 걸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꿈을 살아가는 것 자체로 여긴다면은 현재 자기의 존재 자체가 꿈의 증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집을 감상하실 때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집이 70년대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그 당시를 살아왔던 한 사람의 개인적, 시대적 정서를 한번 엿보고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또 70년대라고 하니까 조금 예스럽고 이미 익은 어떤
익숙한 정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교적 세련된 형식으로 쓰여 있어서 요즘 시단에 발표되는 시들과 섞여도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겠다 싶은 시들도 많이 있어서 읽어볼만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문학에 관심을 가진 분이시면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이 시에는 일기라는 제목의 시뿐만 아니라 편지 1, 편지 2 같은 제목의 시들이 있어요. 일기를 썼으면 일기장에 써야 하고 편지를 썼으면 편지지에 써야 하는데 왜 시집에 그것들이 나와 있을까? 무엇이 텍스트를 시가 되게 하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 작품들은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시적인 일기와 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지와 일기의 형식을 차용한 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라서 시집에 실렸는지 아니면 시집에 실려서 시가 되었는지 이러한 판단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 제1시집 황동규 시인의 시집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